개인 투자자의 투자 실력에 대해서 암시를 하는 뉴스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조선비주 뉴스인데요. 개미 처참한 주식 실력입니다. 데이터로 입증이 됐답니다. 순매수 100개 종목 중 89개가 마이너스. 11개밖에 플러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반기에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00개 가운데 89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다라고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 종목의 주가가 지속해서 내리자 추가로 주식을 사들여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를 이어갔습니다. 조선비즈가 네이버페이 내자산 서비스에 등록된 사용자 데이터 바탕의 평균 매수가와 올해 상반기 순매수 규모가 큰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종목 기준일 주가를 비교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 처참했죠. 100개 가운데 89개가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순매수 상위 종목 평균 매수가와 손실률입니다. 순매수 규모 봤더니 네이버를 제일 많이 샀네요. 제가 보기에 네이버를 많이 산 이유는 네이버의 주가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점점 떨어지니까 싸자. 더 떨어졌네. 더 사자.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다가 이렇게 많이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가 2조 1천억 원 정도 되고요. 총 투자자 6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네이버에 투자한 개인들이 6만 8천이 아니라요. 네이버페이 내자산 서비스에 등록된 사용자 가운데 네이버에 투자한 사람이 6만 8천 명 정도라는 겁니다. 손실률이 마이너스 36.4%. SDI는 1조 4천억 정도 샀네요. 이거 2차 전지주죠. 마이너스 24.8. LG화학 마이너스 38.6. JYP엔터, LG엔솔, 엔캠. 여기서 보니까 가장 적은 게 두산 로보틱스. 이것도 심지어 마이너스네. 개인 올해 상반기 순매수 상위 100개 종목 중 손실률이 큰 종목입니다. 순매수한 게 상위 100개 가운데 손실률이 큰 걸 꼽아봤더니 카카오페이. 이것도 역시나 제가 보기에는 자꾸 주가가 떨어지니까 물타기 하다가 이렇게 산 것 같습니다. 손실률이 무려 68.8%. LC소프트, ISKIE 테크놀로지, 포스뱅크, 카카오뱅크. 안타깝게도 카카오가 하나, 둘, 셋, 세 개나 있네요. 이런 어쩜 좋습니까? 게다가 여기 위메이드, 낯익은 기업이죠. 국내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53.1% 반토막이 났네요. 정말 개미들의 처참한 주식 실력입니다. 데이터로 입증이 됐네요. 100개 가운데 89개가 마이너스면 사실 개인이 이거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수준의 주식 투자 실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코인은 다를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업비트에서 갖고 온 기간별 상승률 6개월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어림잡아. 상반기 수익률 탑 10 코인입니다. 시바이누, 비캐시, 세타퓨엘, 폴리메시, 이더리움, 골렘, 도지코인, 비트코인, 솔라나, 니오 프로토콜. 자, 이 가운데 알츠님들 지갑에는 몇 개나 들고 계신가요? 저는 참고로 3개가 있습니다. 업비트에 굉장히 여러 개의 코인들이 있잖아요. 100개가 넘는 코인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사실 누가 비트코인 하려고 코인하니? 라는 말을 듣는 비트코인의 상반기 수익률이 무려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못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상반기에 50% 이상 하락한 코인들을 봤습니다. 자, 6개월 수익률을 소팅을 했고요. 아직 상장된 지 6개월이 안 된 애들은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자, 뭐가 있냐? 세이, 아스타, 미나, 넴, 웨이브, 아비트럼, 블러, 스트라티스, 파워랬죠. 혹시 이들 코인 가운데 몇 개나 들고 계신가요? 아마 개인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코인도 역시나 그렇게 개인들의 투자 실력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실제로 그럼 우리나라 개인들이 투자한 코인들은 어떨까? 자, 이게 23년 하반기 보유 코인 현황인데요. 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단 실태 조사 결과에서요. 제가 그때 갖고 왔습니다. 글로벌 상위 10개 종목을 보니까요.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BNB, 솔라나, 리플, USDC, 에이다, 아발란체, 도지였습니다. 이게 글로벌 상위 시가총액 비중대로 10개를 나열한 거예요. 그런데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의 순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비트코인 두 번째가 리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더지, 이더리움 클래식, 솔라나,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 비트토렌트, 샌드박스를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글로벌에서 비트코인이 전체 코인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8%거든요. 그러면 국내 투자자가 글로벌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치면 비트코인은 49.8%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국내 투자자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비중은 27.5%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이더리움은 전체 글로벌 시가총액 가운데 16.5%인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이더리움은 8.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있는 전체 코인 가운데 이더리움 비중이요. 더 적게 들고 있다는 얘기죠. 비트도 이더도 글로벌 평균보다 적게 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자면 2%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코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4%가 됩니다. 이게 몇 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리플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게 뭐 또 한 번 입증이 된 거고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만들고 있지만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콘텐츠가 바로 리플을 다룬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당연히 국내 투자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 대상으로 한 방송을 만들 때 이른바 클릭률이 높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상위 탑 10 가운데 국내 보유 비중이 높은 코인을 보자면 리플, 도지,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비트토렌토, 샌드박스였습니다. 그러면 이들 코인의 수익률은 어떨까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 수익률을 보자면요. XRP 마이너스 15%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는 코인은 마이너스 15%, 에이다 마이너스 25%, 비트토렌트 마이너스 18%, 샌드박스 마이너스 35%.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수익률이 그닥 좋지가 않았습니다. SEC가 컨센시스를 기소했습니다. 메타마스크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거거든요. 메타마스크를 통해 미등록 증권 브로커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컨센시스를 기소했습니다. 이상하다. 지난번에 컨센시스하고 SEC 전쟁 끝난 거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뉴스를 봤는데 싶으신 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신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였어요. 컨센시스가 SEC가 이더리움 2.0 조사를 끝냈다. 이건 뭐다? 이더리움을 비증권성 인정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컨센시스가 와 이제 SEC가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흠잡을 게 없어. 왜?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라고 인정한 거니까. 물론 이에 대해서 리플 시에로 법률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그 이더리움 증권성 여부는 불분명해. 컨센시스는 이거 이더리움 2.0 조사 종료한 게 이더리움의 비증권성을 인정한 거야 라고 했지만 다른 법률 전문가가 보기에는 SEC의 이더리움 조사 2.0 조사 종료가 이더리움의 비증권성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준 건 아니다 라고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뭔가 새로운 국면이 벌어진 거죠. 물론 이 컨센시스가 이더리움 2.0에 대한 SEC의 조사 종료를 놓고서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는 SEC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왜? SEC가 불공정하게 우리를 대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소송 책임자는 규제 명확성 위해서 미국 SEC와 끝까지 싸우겠다 라면서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SEC가 수세에 몰렸나 싶었는데 SEC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메타마스크를 미등록 증권 브로커 서비스 제공 혐의로 컨센시스, 메타마스크를 만든 컨센시스를 기소를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 메타마스크에서 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메타마스크는 거래소도 아니고
이건 개인 지갑이라고 보기도 어렵는데요. 시드키만 잘 보관하면 사실 메타마스크가 아니라 다른 월렛 앱 깔아서 시드키 넣으면 지갑이 복구가 됩니다. 메타마스크는 그냥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SEC는 메타마스크의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을까? 기소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BQBQ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무어가 증권의 브로커 활동을 하고 있다. 컨센시스가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메타마스크에서 제공한 서비스 중에 뭐가 문제냐? 첫 번째는 메타마스크 스왑입니다. 메타마스크 스왑을 통해 덱스 플랫폼과 유저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아간다. 이거 거래소지, 거래소. 이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 투자자들에게 브로커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메타마스크 스테이킹입니다. 메타마스크 스테이킹은요, 로켓풀 스테이킹과 라이도 스테이킹을 메타마스크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켓풀과 라이도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증권으로 간주한 거거든요. 그 증권으로 간주된 프로그램을 메타마스크가 중개를 했기 때문에 미등록 증권 브로커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거죠. 제3자의 노력을 통해 수익을 기대하는 증권성 항목에 로켓풀과 라이도가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메타마스크를 문제 삼은 거죠. 컨센시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SEC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했고, 이런 와중에 SEC가 또 컨센시스에 대해서 메타마스크 관련해서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 기소 관련해서도 소송에 적극 임하겠다라고 컨센시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강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EC와 끝까지 가겠다라는 건데요. 이 반면에 실버게이트는요, 크립토 친화은행이죠. 이 모회사인 실버게이트 캐피털을 기소를 했습니다. 왜? 해당 은행이 대중 및 주주에게 은행비밀보호법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한다고 밝힌 반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실버게이트 은행 같은 경우에는 SEN이라는 실버게이트 익스체인지 네트워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SEN을 통해서 크립토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코인을 현금화 하는데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실버게이트가 파산을 하면서 이 현금화가 되게 어려워지면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크립토 시장이 얼어붙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증권 사기 혐의로 실버게이트 은행을, 정확히 말하면 실버게이트 은행은 아니고요, 실버게이트 캐피털을 기소를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컨센시스처럼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가 아니라 실버게이트 측은 5천만 달러 벌금 지불 합의했습니다. 자, 바람보다 먼저 엎드리면서 기소하니까 그럼 돈으로 막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소송이 제기되면 아주 간단하게 돈으로 막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가 됩니다.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죠. 형량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내는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컨센시스도 사실 마음만 먹었으면 벌금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컨센시스는 이른바 알트코인 진영을 거의 어깨에 짊어지고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센시스가 소송을 통해서 이 이더리움 등을 비롯한 이 증권성 여부와 관련돼서 SEC의 명확한 입장을 얻어내면 그게 전체 알트코인에 미칠 영향은 엄청 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컨센시스가 총대를 메고 지금 소송에 임하는 거고요. 실버게이트는 일단 벌금 내고 합의하고 그냥 사업 진행하는 게 장기적으로 바닥을 두드려 봤더니 더 유리해요, 자기들한테. 그래서 대체로 벌금 지불 합의로 그냥 소송을 무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컨센시스는 강력 대응을 예고를 한 거고,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힘내라 컨센시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와중에 마침 미국 대법원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투자은행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쉐브론 원칙이 폐기된 게 암호화폐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최근 미국 대법원이 쉐브론 원칙을 40년 만에 기각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쉐브론 원칙이 뭐고 그게 왜 크립토 산업에 도움이 될까 궁금하시죠? 일단 쉐브론 원칙을 보자면요, 1984년 쉐브론 하면 미국 석유 기업이잖아요. 석유 대기업 쉐브론과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의 재판에서 나온 겁니다. 연방 법률에 명기되지 않거나 애매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자체 해석하면 사법부가 그것을 따르게 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자, 정부가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사법부가 따른다. 정부는 행정부죠. 그 삼권분립이라고 하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해석하면 사법부는 따라야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행정부의 권한이 더 세다는 거예요.
미국 행정법에서 빠져선 안 될 원칙이 됐고요. 쉐브론 원칙은 지금까지 하급법원에서 17,000건, 대법에서 70건의 판결이 쉐브론 원칙을 적용해 이루어졌는데 40년 만에 이게 폐기가 된 겁니다. 행정부가 더 세, 사법은 따라와 되는 게 쉐브론 원칙이었는데 이게 폐기가 됐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력이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걸 뉴욕타임즈는 대법원이 행정부 권한을 축소했다. 연방기관의 움직임의 도전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 교수는 이번 판결은 분명히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사법부로 옮길 것이다. 권력의 큰 변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가 더 힘이 세서 야 사법부 따라와 라고 했어요. 이 쉐브론 원칙이 뭐냐면요.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더 전문성을 갖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폐기가 되면서 행정기관이죠. SEC는. 이게 영향력이 이전만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SEC가 저거 좀 문제 삼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크립토 업체들을 문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행정부의 판단을 무조건 사법부가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소송을 통해서 다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쉐브론 원칙의 폐기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컨센서스를 비롯해 현재 SEC와 소송 중인 기업에는 유리한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컨센서스 힘내라를 외치고 있는 거고요. 돌아가는 판은 어쨌든 컨센서스한테 유리한 판으로 대법원 판결도 나온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국 지방판사가요,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토큰의 성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초기 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출발했다고 해서 계속 증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한 지방판사는 SEC가 바이낸스와 자오장펑 전 CEO에게 제기한 소송 일부를 기각한 바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쉐브론 원칙 때는 행정부가 이걸 토큰이 증권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조금 존중해 주자라는 입장이, 그런 논리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법부가 보기에 토큰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는데 SEC 너네 행정기관은 왜 그렇게 우기는 거야? 라는 식으로 사법부가 대응을 하게 되면 크립토 기업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SEC의 입장이 사실 조금 곤란하게 됐고요. 쉐브론 원칙의 폐기로 SEC의 힘이 조금 더 약화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사 효과로 크립토 기업들은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 있고요. 이런 제도 하나하나의 변화에 따라서 뭘 할까? 이 규제 때문에 좀 막혀있던 알트 시즌의 봄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